이제 경량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문명 차원이에요. 생산의 과정 자체의 모둠이 정말 극단적으로 가벼워지는 상태가 온 거예요. 빨리 경량 문명화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작고 빠른 조직이 같은 일을 한다면 무겁고 큰 조직보다 유리해요.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제는 각자가 규모는 다를지라도 각자의 무대를 얻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 축복을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난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나를 위해서라도 빨리 무대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시대의 마음을 캐는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이전에 핵개인의 시대 그리고 호명사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경량 문명의 탄생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를 썼는데 한 3만 자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썼던 것보다 더 두터운 책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다 드리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두꺼우면 좀 부담스러워하시니까. 근데 주제 자체가 문명이라서 이거를 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손에 들으실 수 있는 두께를 만들려고 편집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문명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셨는데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어본 것 같거든요. 왜 4대 문명의 탄생,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그래서 이제는 정말 문명을 논할 정도로 이 시대의 변화가 거대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첫 번째가 과연 이 변화가 문명 차원의 크기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해도 되나? 다이아몬드 서현님이나 그쯤 되는 분들이 얘기하셔야지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문명 차원이에요. 다른 단어를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산의 과정 자체의 모둠이 정말 극단적으로 가벼워지는 상태가 온 거예요. 이제 경량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제 아직 경량화되지 못했던 분들이 더 훨씬 많으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량화된 조직이랑 경쟁을 하면 중량 조직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작가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중량 문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이 커지고 많은 걸 생산해낸 그런 조직과 사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같은 걸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와 거기 따르는 사람의 노력이라는 게 급감하는 사회가 이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출생 시대와 맞물려서 더 가벼워지는 것도 있겠죠? 그 부분의 어떤 부담이 혁신을 촉진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혁신의 쳇바퀴가 빨라집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보수가 적을 때는 사람을 쓰조해요. 그렇지가 않고 한 번 모실 때마다 이렇게 큰 비용이 드네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자동화 시켜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비용 문제 때문에. 약간의 공진하는 뭐 이러지만 어쨌든 독립적인 건 뭐냐면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모둠에서 자기 삶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에너지를 좀 덜 쓰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AI라는 친구가 나오면서 발전이 이루어진 마당에 이 두 개가 동시대였기 때문에 같이 폭발해버린 경우예요. 저는 핵개인의 시대 그리고 호명사회 내용이 경량 문명과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든 게 조직의 어떤 존재감이 옅어져 가고 개인들이 저요 하면서 존재감을 더 발산하기 시작하니까 증강된 개인들이 모여서 적은 수로 계속 경량화가 되는 거구나. 이게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너무 재밌었거든요. 매년 새롭게 쓴 건데 연결돼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기획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을 챙기고 싶은 사람들 얘기구나. 핵개인. 두 번째는 핵개인이 상대도 그만큼의 책무를 다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들이 대등하게 되겠구나. 호명사회. 세 번째는 근데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자원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런 협력의 시스템 안에서 사람이 아닌 지능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발견해서 이거는 문명 차원이야. 그래서 경량 문명을 이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프롤로그의 제목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피할 수 없는 문명의 가벼움. 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약간 오마주한 거죠. 그렇죠. 작가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량화의 그런 성향이 더 굳어져 갈 텐데 어떤 분야에서 특히 점점 가벼워져 가네?
이런 걸 많이 느끼셨나요? 모든 분야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였어요. 유통혁명이 옵니다. 이유가 물류 시스템 발전과 전자상거래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쿠팡, 뭐 쓱닷컴 이런 사이트들이 좀 더 득세하고 기존에 있었던 이마트, 롯데마트가 어려워지겠네.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지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처리하는 모든 산업인데 지금 21세기는 거의 모든 산업이 지능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가 거의 동시에 오고 있는 중이에요.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개발을 해서 그런 구성원들이 소수로 모이다 보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말씀도 책에서 쓰셨잖아요. 증강된 개인이 동료를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흡수해서 본인의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이었어요. 뭐 많은 큰 기업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무님 함께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예요? 그러면 저희는 25분의 구성원이 있으면 이랬다는 말이죠. 지금은 한 분의 사원도 만 개의 에이전트랑 일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로마 시대에 군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뭐 100부장, 1000부장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인원에 대한 주의 통솔권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원분도 10,000명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규모를 과연 인원의 숫자로 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내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직원의 숫자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구조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하이라키라고 하죠. 피라미드형으로.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였는데 이건 막스 베버의 관료제예요.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 전 세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에이전트가 일을 해주고 있다면 그때 그 개인을 한 분으로 생각할 거냐 더 큰 성취를 내고 있는 분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되는 거죠. 재밌는 건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챗 GPT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명이 유니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조를 번다는 거예요. 와. 가능할 수 있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액하이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기업들이 만들어진 지 2년 안 되는 기업들인데 뭐 어떤 경우에는 20조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 거대한 비용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이 연봉 격차가 정말 이제 수천 배, 수만 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팔기 때문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주로 시간을 팔았어요. 일하신 날짜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급료를 받은 거였고 맨 아워, 맨 머스 전부 다 일당 혹은 연 단위로 내가 일하는 것들을 산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건 이제 창의적인 그런 산업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파는 산업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가 내는 성취의 크기가 탁월하고 그걸 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남이 하지 않은 성과를 시도했던 분들에 대해서 보상해야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시도가 나올 거라고 믿을 만큼 우리 세계의 기준이나 규칙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차 격차가 벌어지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성취에 대한 정의를 합의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전 단계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이게 있었어요. 그 성취를 산정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이 아니라 생애로 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들어오셨네요. 30년 후에 높은 위치로 가실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30년 차 연봉을 산정해서 상승하는 곡선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약간 손해를 보고 나중에는 약간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감내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제 이연된 보상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좀 헐한 일도 하지만 급여는 높지 않고 나중에 일정 수준만큼 잘 따라오시면 그만큼의 직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보상받으면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통하지가 않는 게 첫 번째가 오래 안 다녀요.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의 경험이 소중한데 이걸 끊은 다음에 꽤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신고용이라든지 평생치장이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선배가 그 일을 부탁하면 해야지. 이유는 나도 선배가 될 거니까 그때는 후배가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오래 봐야 하는 관계니까. 그렇죠. 그와의 관계는 항구적이에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저는 오래 안 있을 건데요. 그리고 또 그 얘기죠. 근데 저한테 부탁하신 분은 지금 뭐 하세요?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했다는 거예요. 나도 15년 전에. 근데 지금 내가 드디어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차례인데 약속이 왜 깨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이분은 저는 그 시스템에 안 들어갈 건데 왜 저한테 예전의 관행을 요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읽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중량 문명과 경량 문명의 충돌이다. 맞아요. 문명의 충돌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효율적인 곳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우월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경량 문명화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유는 작고 빠른 조직이 같은 일을 한다면 무겁고 큰 조직보다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경량화를 해내는 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만큼의 해자를 놓은 거대한 기업들이 안전하다는 그런 대마불사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저는 좀 거칠지만 대마필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그 표현 좋았어요. 대마필사. 이유가 무거우면 그만큼 자원이 드는 것도 있는데 의사결정이 느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지금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굉장히 예쁜 컨텐츠가 세상에 나왔죠. 어떤 조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새로운 K에 대해서 정의해보고 이걸 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을 모셔와서 한번 뭘 만들어 볼까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기획을 1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1년 후에는 또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럼 기획은 이제 사장되는 거예요. 저도 KBS에 입사해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 위에 PD 선배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들이 뭐 저기 TVN이나 뭐 어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대박난 콘텐츠들 있잖아요. 저 콘텐츠들이 원래는 우리가 먼저 결제를 올린 콘텐츠들인데 네. 위에서 다 키를 해서 네. 지상파에서 안 되니까 저게 OTT로 가고 유튜브로 가고 그래서 대박이 났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만든 콘텐츠였다라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하소연하시면 안 되고 거기로 가셨어야지 옳아요. 이유가 계속 조직을 블레임 해봐야 나한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패배의식이 그 다음 콘텐츠가 왔을 때도 자꾸 거부하는 빌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면 빨리 나가서 내가 새로운 조직에 가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협업도 경량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라는 게 이런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플랫폼 위에서 그런 기능을 빌려 쓰는 걸로 진화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온전하게 그분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당한 보상과 평가 시스템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김 대리님한테 뭘 부탁하기 이렇게 어렵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뭘 말씀드리면 재가요가 나오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월급이 정액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이었어요. 이분이 필요한데 이만큼의 양만큼. 그러니까 이분을 한 번을 쓰는데 이분한테 일을 이만큼 들어야지 그랬더니 좀 많이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유가 평가 보상은 나중에 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적게 주면 감사하죠. 나도 모르게 이번 달은 루팡을 좀 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만약에 그걸 처음부터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마다 정당한 재가를 지불해요. 그러면 부르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성과급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거를 통합적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다 분산해서 하나는 상정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일할 때 규칙을 정할 수가 있어요. 협업 툴도 있고 뭐 노션, 슬랙부터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도 있죠. 뭐 여러 가지의 기 이코노미 플랫폼이 있으니까 일을 전달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럴 때마다 산정한 다음에 평가에 대한 보상을 더 공정하게 줄 만큼의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형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안에 계시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상호 간의 이득이에요. 일단 시키는 사람도 그만큼 더 마음 편하게 시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분이 여기서만 계시면 본인의 재주가 굉장히 크신데 한정된 결과만 내잖아요. 그거는 뭐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포트폴리오가 안 만들어지는데 밖에 나가시면 다양한 분들과 일하면서 역량이 커지니까 이분에게도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각자가 마치 프리 에이전트처럼 움직이는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진행자이신 이혜성 님도 딱 그 상태에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KBS의 내부 직원으로 있을 때는 정말 KBS의 프로그램만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외부 행사나 타 방송국에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와서는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나운서나 PD가 잘 돼서 나갈 때 기껏
키워줬더니 열심히 경험과 노하우를 쌓게 해줬더니 나가서 자기 일을 한다. 네. 그런 약간 배신감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중량 문명의 정서예요. 충분히 기회를 줬고 네. 그만큼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받았으면 쿨하게 끝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뒤끝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이제 중량 문명의 정서를 못 잊고 그야말로 예전 방식의 하이라키, 헤게모니의 다툼을 하는 우리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경량 문명에서는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그럼요. 그런 다시 관계가 만나죠. 되는 거네요. 최근에도 프리랜서로 가신 분들 중에서 다시 본인이 일하던 조직과 일하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런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프리랜서들과 계약을 하고 뭐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한다, 신규 채용을 안 한다, 또는 투자조차 필요 없다고 하는 조직과 기업들이 생겨난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슬픈데 전환기의 규칙이 바뀌면서 기존의 시스템이 와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업에 대한 정의와 그만큼의 평가와 보상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바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그만큼의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과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번역 대학원 같은 경우에 입학도 어렵고 졸업은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국제 회의부터 많은 곳에서 AI 기반의 시스템이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아, 통역사 없이요? 예, 올해 아. 연초에 제가 갔다 온 곳이 연말이었군요. 연말에 갔다 온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글로벌 기업이에요. 드디어 종무식을 처음으로 AI로 했어요. 와. 통번역 시스템을. 그래서 그때의 그 부회장님의 스피치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걸 써봅니다, 드디어. 우리도 이제 느껴야 됩니다. 이만큼 어려운 일인 통역과 번역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죠. 흥미로운 건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통번역 결과가. 그때 나왔던 건 예제였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으니까 내년부터 계속 해볼까요?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소중하게 필요하긴 한데 전체의 시장의 크기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투여했던 자원과 그만큼의 리턴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만큼 시장 변화가 크다는 거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많은 인원을 고용해서 사람이 했던 일을 AI 같은 초지능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경량화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현재 있는 일에 대한 진행 방식은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뭐 통신사에서 했던 AI 영화제가 있었는데 출품작이 1000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영화 한 편 제작비가 네. 작게 잡아도 몇 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거를 1000편 넘게 출판한 건 불가능했죠. 근데 이제는 가능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1인 영화나 1인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늘 거 아니에요. 그건 없던 직업이죠. 이런 식으로 새롭게 펼쳐질 거고 확실한 건 중량 문명 시대에 있던 직업들은 상당히 경량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했던 것들은 가벼워진다라는 건 참의 명제입니다. 영화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출판사에서 1년에 책을 진짜 뭐 몇백 권, 몇천 권을 출판을 했다. 하루에 AI를 10권 통해서. 넘게 나왔었죠. 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책도 많은 부분은 AI의 도움을 통해서 작가분들이 글을 쓰시겠구나. 하지만 그건 시도일 뿐 거기에 따르는 팬덤은 좀 다른 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가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게 작품 자체의 밀도, 표현, 여러 가지의 어떤 층위의 나의 탐미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면 뭐가 있냐면 그 작가이기 때문도 있어요. 아, 그 작가가 살아온 생애로부터 그의 발견과 그의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유추해보고 그 작가가 지금까지 했던 족적들이 있잖아요. 그로부터 그가 했던 행위로부터 그 다음 작품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거나 혹은 그만큼의 인정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아무리 자동화가 될지라도 결국 사람으로 귀결되는 것들은 가치를 가지게 돼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 게 이 시대일보도 송기령이 썼으니까 보고 싶은 거지 AI가 시대를 분석한 트렌드 책 별로 보고 싶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기여를 좀 하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독자분들이 가치를 부여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제가 작가님이 최근 몇 개월간 출연하신 유튜브 영상들 정말 많이 봤는데 거기에 나온 댓글들이 흥미롭더라고요. 사람들이 중량 문명은 이퀄 대기업, 경량 문명 이퀄 스타트업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 뭐 현실은 대기업 나오면 지옥,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인재들이 다 대기업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경량화가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글들이 있었거든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량은 아니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멩이는 요만한데 가라앉고요. 그다음에 배는 거대한 데 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구조가 단촐하고 그만큼의 의사결정이 빠른 대기업들은 경량 문명의 이론이 될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작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이라키가 막 복잡하고 굉장히 젊으신데도 마인드가 너무나 고루한 분들이 계시면 그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제에 대한 어떤 반응은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제가 썼던 의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 때문에 구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의 지연을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량화되어서 굉장히 규모가 또 커진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미 많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전체 탑 10을 거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거꾸로 한국의 기업들이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분투하고 계신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의 경제 규모가 결코 작지 않지만 뭐 부존 자원이나 인구의 크기나 특히 시장의 크기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정도의 규모에서 이 정도 규모의 기업들 만들어 나간다는 건 거의 다른 국가에서 보기에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를 응집시키기 위해서 기업 규모가 큰 집단들이 만들어진 거고 또 그분들이 전 세계에서 잘해 오셨기 때문에 처우와 거기에 따른 보상이 훨씬 더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인재가 간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벌써 97년도 이후에 스타트업이 나오고 뭐 벤처 기업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고 더군다나 요즘엔 또 글로벌 유니콘까지 나오게 됐기 때문에 대안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선택지 올라가는데 엄청난 규모가 있고 매우 소수가 아니라 어떤 조직은 크고 어떤 조직은 빠르고 어떤 조직은 혼자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장이 넓어짐에 따라서 혹은 깊어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다양한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선택지예요. 저는 꿈꾸는 게 호명사에 썼던 것처럼 각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뛰길 바래요. 지금까지는 어떤 상태면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분이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컨텐츠 좋아하세요? 그러면 전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이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언론고시. 사실은 고시가 아닌데 고시라 부를 정도로. 네. 그래서 학력부터 입사시험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고 그걸 통과한 분들만 메가폰을 잡을 수 있는 디렉팅 할 수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시작해 보세요. 가능해진 거 아니에요. 맞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가볍고 거죠. 못 봐도 불필요한 걸 원치 않는 거예요. PD가 되기 위해서 미적분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게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요구했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쪽에 재주가 있으면 이것만 열심히 하셔도 되는데 더 너그러운 사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미디어 쪽에서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미디어 산업에서의 경량화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신 표현이 매스의 종언, 각자의 팬덤. 이게 진짜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인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사니까요. 이제는 뭐 길거리에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TV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다 각자 그런 따르는 팔로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있더라고요. 다 다른 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아세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세요. 예전처럼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 유명세를 기반으로 뭘 해나가는 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너무나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잊혀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의 용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한번 이렇게 솟아오르시면 꽤 오래 가셨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잠깐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안 보이시네? 나중에는 그런 분이 계셨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인생에서 굉장한 스포트라이트 받았지만 이렇게 잊혀졌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자괴감도 들고 그다음에 그걸 업으로 삼기 어려워지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 팬덤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지해서 조금씩 그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소수의 분들에게 깊게 인지되고 그분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응원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활동 자체가 나에게 동력이 되는 상태가 더 건전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왜 그런 국민 개그맨,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시청률이 50%, 60%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전 국민이 다 그거 하나 보고 있으니까 국민 여동생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모두가 다 각자의 미디어를 향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집중도가 모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지상파 방송에서 했던 드라마가 시청률이 0%가 나왔대요. 0%요? 네. 그래서 연말에 상 주기가 어려웠대요. 무섭죠.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시대가 빨리 바뀐다는 게, 이 책에서도 써주셨지만 이제는 확실히 매체가 SNS와 유튜브 그리고 OTT 쪽으로 많이 자원이 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고도 그렇고. 일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게 사용자가 훨씬 더 전 세계적이고 아, 그리고 글로벌로.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시작한 후에 성장까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거대한 방송사에서 우리가 협찬이나 광고를 걸 때도 엄청나게 큰 금액을 정해진 기간으로 끊어야 되잖아요. 뭐 그쵸. 8주, 12주 이렇게. 네. 이제는 그냥 한번 올려보죠 뭐. 그다음에 심지어 한 채널에다가 컨텐츠 하나만 이렇게 가능해지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데이터로 나와요. 얼마나 많은 분이 보셨고 컨버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과에 대한 분석이 바로 되니까 지속할 건지 끊을 건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 플래닝까지도 이제 AI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광고를 만드는 것도 AI가 하려고 그래요. AI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타겟팅도 가능하잖아요. 각자의 취향에 맞게. 무조건 나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가서는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강연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툴을 쓸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우리보다 나아요. 일단 써보시면 무조건 사람보다 나아요. 그 다음에 써보면서 적응하고 그만큼을 평가해보고 새로운 것들 더 추가해서 집어넣는 것이지 이거를 언제 못 쓸 거냐 고민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칩니다. 이렇게 완전 조직이 분화돼서 개인 단위까지 쪼개진 사회에서는 외로움이 상수가 될 거고, 이 경량 문명에서는 외로움을 돕는 산업이 더 거대한 산업이 될 거다라고 쓰셨잖아요. 굉장히요. 그 부분은 이번에 책에 못 담았어요. 이유가 경례 문명을 먼저 알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례 문명이 좀 더 사람들 삶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좀 빨라서 안 썼는데요. 근데 약간의 티저만 남겨놨거든요. 책에는. 네. 근데 확실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키워드가 저도 눈에 예. 딱 띄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 조직에 계시다가 나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기는 차이를 잘 한번 반추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회식했단 말이죠. 네,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후배의 입장에서 회식은 부담스럽잖아요. 선배님들 굉장히요. 계신데 네. 내가 가만히 있자니 좀 뚱해 보일 것 같고 나서서 열심히 얘기하자니 좀 되바라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그것도 있죠. 힘들게 방송 끝냈는데 이것도 가야 되나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일의 연장 같은 느낌. 근데 나중에 부장님이 되면 회식이 즐겁대요. 이유가 고생했는데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빈말에 얘기하면 좀 머쓱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같이 있으면 이 두런두런 얘기하니까 좀 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나 혼자 먹기엔 좀 외롭기도 하고 이렇단 얘기예요. 회식을 안 하니까 외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회식할 때는 괴로웠어요. 괴로운 걸 고를 거냐 외로운 걸 고를 거냐. 외로움이 맞겠죠. 다만 이제 외로움이 있다는 건 나한테는 상실감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고독감으로 가면 곤란하니까 뭔가 할 거 아닙니까? 뭐 할까요? 러닝크루? 아니면 뜨개질? 뭔가 오겠죠. 확실한 거 뭐냐면 회식은 가야만 하는 거였고 러닝크루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회식은 내가 참여해서 그만큼의 예절이 아닌 사회적인 형태의 하이라키를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였고 여기는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죠. 그래서 대등한 연대가 뜹니다. 앞으로. 대등한 연대. 그건 혹시 다음 책에 나올 키워드일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왜냐하면 제가 제목을 처음부터 정하지 않고 다 쓴 다음에 정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 없이 그냥 혼자 크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요즘 또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더욱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모임이나 만남이 많이 줄어들었고 고독사 문제는 늘 있어 왔었고 네.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다음 세대한테는 그게 외로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 실제로 제가 그 북유럽에서 오신 분들 말씀드렸더니
길에서 버스 기다릴 때도 3m 거리 유지한대요. 한 명 한 명 사이에. 그래서 그거를 외롭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는 이게 좋은데요. 얘기해 계시단 말이죠. 사회 규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변화가 빨랐기 때문에 예전 규칙에 있던 분들이 새로운 규칙에 낯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애들이 큰일이야. 세상은 말세야.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식이든지 순방향 역방향에 있는 게 아니라 변화는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그 방식에서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고 새로운 합의를 일어나게 하는 과정에서 설득하거나 혹은 합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도모해 보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적응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AI와 시스템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나의 사적인 부분까지 AI와 함께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영화 허처럼. 예전에 검색 기록 보여주기 싫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챗 GPT와의 대화 기록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심지어 연인과의 갈등에서도 다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얘기 나오죠. 네. 맞아요. 챗GPT와의 교류가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과의 교류보다.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비밀을 주고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친구가 나가서 얘기하면 엉엉 울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보다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내 비밀을 꼭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비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연대를 키우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위험했을 수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옳고 그르되거나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바뀌고 있는 거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관찰하고 적응하고 새롭게 뭘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대보도 그 차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비정한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보를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비 온다면 비 온다는 얘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안 알려드리면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서 흠뻑 젖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픈데 이렇게 변화가 클 때는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특보를 냈어요. 시대보를. 2주를 일찍 냈거든요. 이유가 이번에 AI의 도래에 따른 경량 문명은 너무 전방이고요.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직업을 준비하실 분들은 이 변화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굉장히 빨리 많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문명의 탄생에 불안해하고 비정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또 이 책에서도 쓰셨듯이 어떻게 보면 따뜻한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많은 개인들이 동등한 기회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동안 통했던 뭐 정치질 같은 게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큰 조직에 들어가는 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과 나의 안위를 함께 가는 것들이 유리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니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큰 조직에 함께하지 못했던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 재주가 다르니까 자신의 무대에 섰을 때 빛난다고 한다면 그 무대가 많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내 무대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수가 무대에 올라갔었고 다른 분들은 그거를 갈망하거나 혹은 질투했던 상태라고 본다면 이제는 각자가 규모는 다를지라도 각자의 무대를 얻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 축복을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난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나를 위해서라도 빨리 무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책에서 또 그 K 문화의 확산에 대해서 한 챕터를 할애해 주신 게 저는 너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재밌는 거는 서평을 좀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K는 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경량 문명 그러면 AI 얘기만 있을 것 같았는데 K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시거든요. 저는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그 세계가 경량 문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결국 궁금한 거거든요. 첫 번째가 글로벌이 경량 문명화 되면서 한국에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드린 거였고 두 번째는 행운이다. 우리가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했던 게 중후장대형 산업, 설비를 기반으로 했던 것들, 마진이 극한이었는데 컨텐츠나 문화 산업들, 그다음에 실제로 B2C였던 브랜드는 부가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런던, 뉴욕, 파리와 같이 서울에 올라간 건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선물이 왔고 저는 그 선물을 조금 열어가지고 미리 맛보기를 보여드린 겁니다. 언제까지일까요가 계속 질문이에요.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그러니까 왔는데 기쁜데 곧 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주시거든요.
이제 막 열린 거고요. 지금 코리아 트래블이라는 구글 검색어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8월부터. 그래서 앞으로 더 오실 거예요. 관광객들이 몰려오나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한국의 풍광, 물산 경험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걸 찍어서 올리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하셨던 행동이 전 세계에 나가면서 이제는 글로벌 마케팅을 한국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국의 소비재가 팔릴 거예요. 불닭이나 라네즈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한테는 정말 천우신조처럼 드디어 행운이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도 쓰셨지만 그런 영상들도 올라왔었잖아요. 2060년 한국은 끝났다. 네, Korea is over였죠. 예. 네. 초저출생률 때문에 이제 인구가 소멸해서 아예 없어지다시피 할 것이다. 근데 갑자기 이런 기회가 또 찾아온 거네요. 한국이란 범주로 본다면 그 데이터가 맞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외부에서 오신 다양한 분들이 한국이라는 그런 테리토리 안에 있는 우리의 구성인자로서 그분들이 정주하시건 오셨다 가시건 머무르시건 합쳤을 때 그만큼의 새로운 모수는 생산과 소비 모든 분야에 새로운 촉매가 되니까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매력에 대한 유지를 더 길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그 컨텐츠는 지금의 한국이란 작은 범주를 보신 거였고 제가 드린 새로운 K는 그걸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본 거였으니까 새로운 행운이 지속되려면 이 땅에 있는 지금의 분들이 새롭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함께 살기 위한 준비를 맞춰야지 그렇지 않고 배타적으로 가는 순간부터 이 행운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지금의 이 K 열풍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 또 다시 나간 외국인들 또 그리고 외국으로 나간 한국인들이 다 함께 만들어낸 그런 현상이었던 거네요. 정서를 공유하는 범 K의 모든 연대가 만들어낸 거고 심지어 그분들이 머무르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새롭게 가정을 이루거나 교류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진짜 그런 콘텐츠 많이 그럼요.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교류가 적었고 거기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포용력이 적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젠 그렇지가 않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오히려 선호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개방성이 넓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의 축소되는 형태의 방향성을 반전시킬 수 있죠. 그만큼 새로운 형태의 인풋이 들어오면 우리의 문화와 삶의 범주에 따르는 새로운 시도들이 더 넓어지면서 더 매력적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추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숨겨놓은 겁니다. 저는 외부의 시선에서 우리의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메리트로 느껴졌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호작도는 그게 이제 캐대언에서 나온 거죠. 네. 호작도라는 그 호랑이와 까치를 그린 그림 장르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캐대언이 뜨면서 아, 우리나라에 이런 장르가 있었네? 그리고 또 리움미술관에서 그 호작도 전시를 했어서 그때 이제 우리의 그림의 매력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끼리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그림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달의 친절함이라든지 미려함에 대한 것들을 더 도모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회방 같은 경우는 이미 존재하던 유물을 전시의 방법을 바꿔가지고 만들어낸 경우였거든요. 기존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유물의 전시가 아닌 온전히 두 작품만을 위한 것들을 창조한 거잖아요. 그럼 같은 걸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신 거라 그 방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전통을 재발견해서 지금 현재에 맞게 갈고 닦아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고지신이에요. 그래서 지키는 걸로 안 돼요. 새롭게 짓는 걸 더해야지 지키는 게 되면 그냥 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예전의 맥락이 지금 상태에서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대의 각자가 그만큼의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더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중화학 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을 팔아서 어떤 수출 경쟁력을 가졌던 것이 무거운 힘이었다면 지금의 어떤 문화 콘텐츠들은 가벼운 소프트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경량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 것들이 유효하던 시대가 이제는 더 센 경쟁과 부딪히면서 그만큼의 유리함을 좀 잃는 것도 있고요. 중국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네. 많은 국가들이 그만큼의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걸 넣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로부터 제품으로 더 심화되고 제품보다 그 위에 브랜드로 더 깊어지고 브랜드를 형성하는 전체 사회의 정서가 포함된 문화로 더 상승하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발전 단계의 순방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생존해서 의미로 더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여유로워진 거고 더 그 여유를 단순히 소비와 향락에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투자할 만큼 더 성숙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핵개인의 시대 호명사회 맥락과 또 이어지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나의 이름, 브랜드가 제일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도구로 쓰이거나 일부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체로서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선배들도 그다음에 역사적 인물들도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순간 내 삶의 흔적이 전체 모둠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로부터 받는 평이라는 게 단순히 명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둠에 대한 기여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개인이 자신의 일을 남기고 그만큼의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만큼 사회가 더 가벼워지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갈고 닦으려는 시도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